해드리고 가볼게요. 자, 일단 저희는 요거 먼저 시작할 겁니다. 품사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형태소 진행할 거고요. 형태소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단어 형성할 겁니다. 단어 형성. 단어 형성이라는 게 뭐 이제 파생어, 합성어 뭐 그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라고 하면 대체 당초에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맞죠? 그런 거 같은데? 그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아무튼 네.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제 문법 중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셔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올라가는 문법이랑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도 계속 드릴 거니까, 그리고 시험도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문법 진도를 나갔다 한다면은 그 어휘 시험에 제가 문법 시험도 미니 형식으로 한 4-5개 정도 이렇게 넣어서 시험을 볼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주관식 이런 거 아니고요. 객관식인데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문법으로 리뷰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셔라. 여러분들 문법은 자주 안 하면 까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신 준비하실 때 보통 대충 한 3주 정도 남았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죠, 그렇죠? 학원을 다니셨다면 상관이 없을 부분이긴 하고, 혼자 하신다 했을 때 3주도 아닐 거야, 2주겠지, 그죠? 2주 전부터 이제 작품 외우고 뭐 문법 있으면 그 공부하고 그때부터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하실 때는 그거를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암기한다 생각하지 말고 좀 최대한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들 기억하고 있어야 요거랑 연결된 문법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뭘 배우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자면요. 우선 여러분들도 이제 개정 교과서잖아요. 여러분 고1 때부터 교과서가 바뀝니다. 네, 이미 지금 저희 1학년은 바뀌었어요. 지금 1학년은. 그래서 문법을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1학기에서는 저희가 의문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 요소라는 걸 합니다. 자, 그래서 의문 같은 경우는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1학기 때나 2학기 중에 한번 배울 거예요. 요 의문 같은 경우는. 이건 뭐랑 관련되어 있냐? 발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발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왜 나오냐? 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문의 특정 어떤 의문 현상이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니은 첨가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은 형태소라는 말이 들어가고, 합성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복합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건 여기에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짜로 외우셔야 돼.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번에 고등학교에서 3모를 봤습니다. 3월 모의고사를. 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부터 계속 진행했던 친구들이랑 윈터 때부터 이제 저번 겨울방학부터 진행했던 애들이랑 이제 점수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가 확연히 났어요. 특히 문법에서. 문법만 맞아도 최소 여러분들이 10몇 점은 가져가거든요. 네. 그 차이 되게 큽니다. 아무튼 잘 본 친구들은 그래도 1등급 이렇게 잘 나오고,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2등급 이렇게 나왔었고, 근데 이제 윈터 때 좀 늦게 들은 친구들은 이제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서 가지고, 물론 제 반 애들 중에 4등급 이하는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해드릴 때부터 차근차근 잘 기억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영어 까먹지 않게 그렇게 좀 진행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쭉 이어서 문법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문법 요소라는 게 별거 아니고요. 그냥 이거예요. 이런 거, 높임 표현, 시제 표현, 그 다음에 부정 표현, 그 다음에 피동사동,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게 들어가요.
한글 맞춤법이라는 게 들어가요. 요거 접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딱히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한글 맞춤법 들어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말 그대로 뭐 쉽게 해서 뭐 띄어쓰기, 그리고 뭐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품사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 그래서 지금 이걸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중세 국어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3학년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3학년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훈민정음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한글의 원리 해가지고 뭐 이체자 뭐 이런 거 막 나올 거예요. 뭐 제출자, 초출자 뭐 이런 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마. 저 이거 작년에 했었어요. 어떤 거요? 이거? 훈민정음? 중세국어? 이거요? 한글 맞춤법? 창체 원리. 그게 이제 창체 원리가 이제 그때 배운 거고, 중세국어는 이제 뭐가 나오면은 말 그대로 훈민정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중세국어로 나온. 그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나오는 이제 중세국어로 된 뭐 문학 작품들, 아니면 뭐 이제 벌써 졸리면 어떻게, 나 지금 수업도 안 했는데. 늦게 잤어? 그게 왜 졸려? 졸린 건 맞잖아. 아니에요? 뭔가 아까 하품 막 입 엄청 크신 거 다 봤는데. 예,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게 창제 원리를 배웠다면은 요건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중세 국어 때 당시에 어떠한 문법 내용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가 이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법에 대한 베이스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야, 그죠?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고. 뭐 근데 그런 건 아시죠? 명사 이런 건 아시죠? 응. 몰라? 네.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한번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라는 말이 일단 나오기 전에, 자, 뭘 알아야 될까? 품사라는 거는요, 단어라는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단어라는 범위 내에서. 단어가 뭘까요? 단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요거 정의는 적어둡시다. 자, 단어라는 거는 자립이 가능하고 분리가 가능한 말의 단위예요. 어디서 되게 익숙한 말이 나왔죠? 자립이 가능하다? 이거 우리 형태수랑도 엮어볼 수가 있어요. 자립 형태수. 이건 아시죠? 아세요? 저희 실지라고 형식밖에 안 배웠어요. 그래요? 자립 의존 안 배웠어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그 발음 배웠어요. 의문을 했다는 얘기네? 죄송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제가 고등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내용만 알려주시면은, 저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뭐 순서는 모를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 자, 아무튼. 이거는 추후에 배울 뭐 자립 형태소에 관련된 설명인데, 말 그대로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야. 자립이 가능하다는 건 혼자 쓸 수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혼자 가능한 거예요. 그죠? 혼자 가능하다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분리가 가능하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일까요? 분리가 가능하다. 분리. 이것도 쉽게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띄어쓰기가 가능한 애들이에요. 띄어쓰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품사는 우리가 총 8개의 품사가 있죠. 그죠? 맞아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야? 자,
그래서 요 정의 관련해서는 요 품사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이 단어를 나눈 기준이 품사였고 품사는 기준이 세 가지가 됩니다.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형태랑 응. 쓰임, 형태, 기능. 기능이 이제 쓰임과 비슷한 맥락이죠. 뭐라고요? 의미. 오, 잘 알고 계시네요. 예습 쪼시는데요? 자, 품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형태, 그 다음에 뭐 기능, 뭐 이거는 역할, 뭐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의미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품사라고 한다면은 보통 의미로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 뭐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의미를 기준으로 나눠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형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거 쉽게 가셔야 돼. 그냥 요 그대로만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좀 힘드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단어로 좀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형태는 이렇습니다. 뭔지 아세요? 형태. 그러니까 뭐 그게 뭐에 따라 뭐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 맞아요. 자, 형태라는 거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불변어라고 했었고, 그리고 변한 애들이 가변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능이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요거는 뭐 문장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자, 다시 요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냐 라는 얘기예요. 자, 얘도 이제 나눠보자면요, 불변어가 꽤 많아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체언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체언은 말 그대로 베이스가 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체자예요. 베이스가 되는 친구예요, 그냥. 얘는 쉽게 얘기해서 명사 종류는 다 체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도 자세한 부분들은 같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체언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식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식이라는 게 뭐죠? 수식. 그죠? 뭔가를 꾸며주는 거예요. 뭔가를 꾸며주는 친구들을 수식언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요건 조금 힘들 거예요.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관계언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 관계언 뭔지 아세요? 그렇게 조사라고 하면 하는데, 맞죠? 맞긴 맞는데, 자, 이 관계언의 그럼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단어랑 단어랑 이어준다고? 이어준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 있잖아요. 그쵸? 분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여기서의 관계라고 하냐면 문법적인 관계를 이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가보면 얘는 문장 성분을 정해주거나 혹은 띄어쓰기를 가능하게 만들거나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문장 성분을 그러니까 문장 성분을 정해준다는 게 뭐 주어로 정해주는지, 뭐 보어로 정해주는지, 아니면 뭐 서술로 정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문법적 관계를 맺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거 말고도 문법적 관계라는 정의라고 한다면 되게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대표적으로 요 정도가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더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것부터 가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자체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독립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언은 말 그대로 혼자 쓸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크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누가 있는 거죠? 용언. 그렇죠. 용언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 용언은 뭐랑 뭐가 있어요? 어간과 음. 그리고 품사로는? 동사명사. 네, 동사용사가 있죠. 그쵸?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특히 뭐였냐면 요 부분이랑 요 관계형 부분을 제일 힘들어 하세요. 품사 하실 때. 그러니까 얘는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 동작이나 상태.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다른 애들과 다르게 얘는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대체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어미가 변해요. 어미가 변해요?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용언이라 했을 때 용언의 구성 요소는 어간과 어미로 나눠지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진짜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꼭. 자, 어간이라는 친구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뭐 실질 의존 형태에서 요거 했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 어간에 뭐가 존재하냐면은 실질적 의미가 존재해요. 실질적 의미.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실질적 의미라는 게 뭘까요? 실질적 의미. 우리가 문법에서 다루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냐? 어휘적 의미라는 게 있고요. 문법적 의미라는 게 있어요. 어휘적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 그대로 어떤 단어의 의미. 고기가 뭐냐 했을 때 그 고기의 의미. 영어로 mean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휘적 의미예요. 근데 이 어휘적 의미라는 게 실질적 의미랑 동일합니다. 얘는 어휘적 의미랑 동일해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나왔죠?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 문법적 의미라는 게 남았어. 자, 문법적 의미는 그럼 뭘까요? 뭘까? 방금 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잠깐 우리가 문법적인 거 얘기 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방금. 문법적 관계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라는 게 그냥 실질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제 문법적 의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문법적 관계랑도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서빈 understand? 오케이. 잘 보고 계신 거죠? 금이 잘 보고 계신 거죠? 여기 원래 이렇게 기르시는 거 컨셉인가요? 이제 자르는 거예요? 응. 저 좀 머리 좀 더 길러서 뭐 좀 해볼까? 저요. 저 왜 절레절레 해요? 왜 내가 뭐? 조금 더 지금 기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여기 이제 요거 좀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펌 같은 것도 좀 할까봐 좀 생각하고 있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어휘적 의미 얘기하면서 뭐 문법적 의미까지 뭐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무튼 간에 어간은 이 용언에서 그러니까 동사든 형용사든 간에 여기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변하는 부분이에요. 변하는 부분.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미가 바뀌어지면은 의미에 제가 말했던 실질적 의미의 변동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먹다를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감 어미를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어디가 어간이고 어디가 어미죠? 먹이요. 네,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여기까지가 어미죠. 여기는 안 바뀐다 했죠? 여기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바뀌어버리겠죠? 네. 요 같은 경우 바꿔도 의미가 안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다른 어미를 넣어본다 했을 때 뭐 먹고, 먹으니, 먹지 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 있죠. 무한으로.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어미가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요렇게 얘기합니다. 활용이라고 합니다. 활용. 그럼 먹다 먹고는 먹고 먹으니 이런 꼴의 같은 경우는 먹다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한마디로 어미가 변하는 이 현상을 우리는 활용이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체언 쪽입니다. 체언 같은 경우는 얘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다 그게 그거 같아 보이거든요. 자, 체언은 의미로 나눠졌을 때 세 개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어 시간에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쵸? 대명사, 그쵸? 대명사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 얘는 뭐 말 그대로 대신하는 명사니까 뭐 그냥 이런 것도 있겠죠. 그쵸? 명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 명사들. 책상, 의자, 볼펜, 뭐 이런 거 등등, 분필 등등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그러죠. 그럼 수사는 뭘까요? 규민아, 수사가 뭘까? 규민아? 아들 부르세요. 수사 뭘 것 같아, 서빈아? 찍어봐. 숫자와 관련된 체언을 우리가 수사라고 합니다. 알았을 것 같은데. 규민 알고 있었죠? 너 아이야? 아, 그래? 응. 지금 알고 계셨어요? 응. 자, 우리가 수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그거 뭔지 아세요? 혹시? 그거까지는 모르시고? 오케이. 자, 수사는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숫자와 관련된 인건데 얘는 뭐와 관련된 거? 양과 관련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와 관련된 수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첫째, 둘째, 셋째에 해당하는 건 순서에 해당하는 거겠죠. 하나, 둘, 셋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양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품사들이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나왔을 때 그거를 구분하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하시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제 뭐냐? 자, 수식어는 조금 있다고 하고 관계어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관계어 같은 경우는 아까 조사라는 말을 먼저 하셨는데, 그렇죠? 조사. 맞습니다. 조사가 관계어이고요. 이제부터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단어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 봤을 때 두 가지의 정의가 있다 했었죠. 자립이 가능하다는 부분, 분리가 가능하다는 부분. 자, 자립이 가능한 단어들은 누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는 뭐가 가능하다? 자립이 가능하다.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조사 한 개 남았어요. 조사는 그럼 어떤 정의에 해당하는 거냐? 이 분리가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별개예요. 자립이 가능한 거는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들, 뭐 부사든, 뭐 형용사든, 관형사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고요. 분리가 가능하다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는 오로지 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분리라는 부분으로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었어요. 그쵸?
문장 성분을 정해주거나 띄어쓰기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조사라고 했었어요. 한마디로 조사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조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시즌 때면요, 영어는 거의 다 완성이 됐을 겁니다. 그죠? 라고 물어보면, 뭔 개소리지? 이런 거 같은데, 천알인데 좀 제가 너무 심했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죠? 네. 제가 뭐 쌍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언제는 하는 줄 알겠네? 그죠? 표정이 왜 그래? 했다는 거야? 자, 아무튼, 네. 영어가 그래도 지금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보통 중3 때 다 끝나잖아요. 아니야? 그렇군요.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요? 기대치가 너무 높은가요? 아무튼 근데 국어 문법보다는 영문법이 조금 더 익숙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왜? 영어에는 없거든. 있어요? 그나마 뭐 조사의 역할을 하는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전치사 정도? 그나마? 그 정도? 전치사도 거의 뭐 부사격 조사에 가까운 거라 네, 그렇게 조사가 많이 없을 겁니다. 보통 영어에서는. 근데 국어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은 문법을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자, 조사의 특징을 얘기를 해볼게요. 요건 특징을 따로 갖고 가셔야 되고요.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띄어쓰기를 하는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옆에 붙는 애가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조사는 반드시 체언에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요거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체언에 결합하는 특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사가 있다라면은 반드시 뭐가 동반이 돼야 돼요? 조사 뒤에 붙을 수 있는 애는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없어. 자, 다만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요런 건 결합이 가능합니다. 조사 뒤에 조사는 결합은 가능해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조사라고 한다면요, 여기 있는 조사는 진짜 일반적인 조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사 중에서도 이 보조를 해줄 역할을 해당하는 보조사인 경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이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뭐 밥을 뭐 먹었다 뭐 이런 문장 있다 쳐보자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각각 다 조사가 되는 거죠. 체언 옆에 붙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 뒤에 모두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모두 넣어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조사 같은 경우도 넣어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조사식으로. 보조사 같은 경우 뭐 워낙에 많습니다만 얘 같은 경우 어지간하면은 조사 옆에 붙을 수가 있다는 특징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꼭 띄어쓰기가 동반해야 된다는 걸 절대적으로 기억하시는 것보다 띄어쓰기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결합하는 건 허용은 해준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특징만 잘 기억하시면은 다른 품사들을 구별하는 방법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다음 거. 자, 우리 수식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태연이? 관계사는 대체 어떤 거죠? 자,
부사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입니다. 이제 관형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얘네들은 각각 무엇을 수식할까? 관형사는 뭘 수식한다고 하죠? 체온을 수식한다고 그랬었어요. 체온을 수식하고요. 자, 그럼 부사 같은 경우는 뭘 수식하죠? 동사랑 관형사랑 같은 부사랑 문장 전체랑. 이거 그냥 외우셨네요. 그죠? 예. 저는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외워주시는 것도 좋고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용언을 꾸며주고 왜냐? 관형사랑 부사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쉽잖아. 그죠? 체언 용언 이렇게 구분하기 쉽잖아요. 그 다음에 주로 용언이고 혹은 다른 뭐 부사어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어일 겁니다. 네, 관형어일 거예요. 관형사를 뭐 수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관형어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자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어자가 들어가는 거 뭔지 아세요? 자, 방금 여태까지 우리 품사는 다 뭐로 끝났어? 사자로 끝났죠. 그쵸? 근데 어로 끝나는 건 뭘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거고 관형어도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거지 관형사인 품사를 꾸며준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가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일단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 당연히 요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얘는 품사가 뭘까요? 관형사. 자, 관형사 또 규민이 뭘 것 같아? 틀려도 괜찮아요. 의외로 관형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 모르겠어요. 왜 맞춰봐 좀 찍어봐 좀 찍을 수 있잖아. 동사 알겠죠? 동사 맞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사 맞는데 난 또 다른 답을 원하긴 해요. 뭘 것 같아? 동사 말고 만약에 아니라 치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긴장하고 계셨죠? 자, 일단은 얘는 뭐 동사가 맞긴 합니다. 네, 동사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이게 꼴 자체가 어때요? 마치 체온을 꾸며주는 것 같잖아. 맞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얘는 품사로 따지면 동사는 맞지만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관형어예요. 품사는 얘가 맞습니다. 근데 보통 그 잘생기다라는 말 자체가 여기 이제 보통 형용사로 많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인식도 형용사가 아마 형용사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잘생기다를 왜 동사로 했냐면 요게 이제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런 까지 몇 건이나 싶은데 그죠? 거기서 이제 설명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생기다라는 이 어원 자체가 없었던 게 이렇게 점점점 뭔가 자라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어원 때문에 우리가 이 잘생기다는 것도 동사로 취급합니다. 뭐 그거는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시면 되고 배경 지식 좀 뭐 이거 내가 외우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부사가 뭐 관형사를 꾸며준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제가 관형어를 꾸며준다 했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는 거지. 얘가 지금 부사잖아. 왜? 얘가 뭘 꾸며줘요? 얘를 꾸며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오히려 동사를 꾸며주지 관형사를 꾸며준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사 같은 경우는 관형어를 꾸며준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문장 전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용언이라는 걸 요걸 포커싱해서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관형사까지 했어요. 그쵸? 관형사까지 했어요. 어디가 수사고 어디가 관형사일까요? 이쪽이 수사고 밑에가 응, 관형, 유리사 관형사? 왜요? 한이 줄을 꾸며는 네. 그러면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분리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저는 이걸 내놨으니까 이렇게 쉬워 보이는 거지.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만 봤을 때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분리를 해내야 될까? 자, 어쨌든 얘가 수를 나타내는 수관형사라는 친구예요. 자, 이럴 땐 그럼 뭘 기준으로 구분해 주시면 될까요? 방금 얘기했던 요거 말고 다른 기준으로 한번 나눠 보신다면, 아까 그게 있었잖아요. 수사는 결론적으로 얘는 체언이었습니다. 그쵸? 체언 뒤에는 뭐가 붙을 수 있어요? 조사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뒤에 조사를 한번 결합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김밥 하나만 가능하시죠? 말이 안 되지 않잖아.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똑같이 조사를 넣어보자고요. 김밥 돼요? 안 되죠. 왜? 조사는 체온에 결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애들은 결합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요 부분을 요렇게 나눠주는 부분들을 통해서 얘가 수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 만약에 조사를 넣어 놓을 거라면 어디다 넣어주는 게 맞아요? 이 뒤에 있는 여기다 넣어주는 게 맞겠죠. 왜? 얘는 뭐니까? 이거 뭔지 아세요? 얘도 명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어쨌든 얘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요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존 명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자서 못 쓰는 그런 명사. 그리고 관형어에 뭐가 필요할까요? 수식이 필요하죠. 관형사, 그죠? 있잖아요. 여러분들 품사 자체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품사를 어떤 식으로 나누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요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굵직한 건 거의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조사의 얘기를 좀 다시 해봐야 되는데, 조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싶을 건데, 얘는 이런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런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앞에 건 좀 지워도 괜찮을까요? 격조사 뭔지 아세요? 격조사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뭐야? 일단 2개는 맞고 2개는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겠죠? 일단 은느는 보조사고요. 이가는 격조사예요. 그래서 격조사라는 게 뭐냐?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문장 성분의 자격을 주어주는,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합니다. 규민이에게 주어지는 합격 모거리. 뭘 했는데? 뭐 했나 합격 모거리인데. 막 좀 잘 치나? 아니. 자, 우리가 이것만 한번 보자고요. 자, 문장 성분의 자격을 주어진다는 얘기는, 그럼 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특정한 격조소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어떤 특정한 문장 성분이 된다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이나 가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문장 성분이 뭐가 돼요, 보통? 너가 그가 숙제를 해왔다 했을 때 이게 들어가면 문장 성분이 뭐가 돼요? 모르겠어요? 적어드려야 될까? 자, 그가 숙제를 했다라는 문장 성분이 있을 때, 자, 이게 문장 성분이 뭔데? 전체에서. 이러면 얘기할 수 있잖아? 주어죠. 그죠? 주어예요. 자, 여기서 조사가 지금 뭐 있어요? 얘가 있었죠? 그럼 얘는 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어로 만들어주는 조사죠. 그쵸? 그래서 이런 이가라는 친구는, 자, 다시 한번 주어로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라서, 주어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조사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조사라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시면 좀 힘드시니까 격조사는 그대로 나오시고 요걸 기반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자, 이 뒤에 있는 숙제를에서의, 자, 얘의 문장 성분은 뭐죠? 목적어죠. 그럼 목적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를이라는 조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이죠. 자, 이런 친구들, 얘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만들어지게끔 하니까 목적 격조사예요. 목적 격조사예요. 그럼 다음에 부사어로 만들어준다면 부사 격조사. 관용어로 만들어준다면 관용 격조사. 보어로 만들어준다면 보격조사.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이거 그냥 통으로 외우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죠. 근데 얘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 만드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조사 중에서 격조사에 대한 얘기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장 성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자, 부사어를 만들어준다면 부사 격조사, 그죠? 부사 격조사. 그다음에 관용어로 만들어준다면 관용 격조사. 보어로 만들어준다면은 보격조사. 어만 빼고 하면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주자면은 뭐 애게 뭐 이런 게 있겠죠. 애게 관용사, 관용격조사, 뭐 의, 보격조사. 아, 얘도 이갑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 자, 조사 형태가 같잖아. 그쵸? 조사 형태가 같은데 어떤 건 주격조사고 어떤 건 보격조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뭘 나눠보면 돼? 문장 성분을 나눠보면 되잖아요. 그쵸? 서빈아, 보어 뭔지 아세요? 보어가 무슨 역할을 해요? 뭘 꾸며줘요? 뭘 꾸며줍니까?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는 아시죠? 보어는 어떤 경우에? 서술어가 어떤 경우였죠? 되다나 아니다인 경우에 보충을 해줄 역할을 하는 게 보어였어요.
예를 들어서 규민이가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 어쨌든 여기 부분에 있는 조사, 여기 있는 보조사가 둘 다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쵸? 그럼 몸을 뭘 기반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문장 성분으로 나왔을 때 얘가 주어고 얘는 보어잖아요. 그쵸?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고요? 되다? 아니다. 일대에 꾸며주는 게 복격조사잖아. 맞죠? 아니, 보어잖아요. 그쵸? 규민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어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있는 가는 뭐가 되는 거야? 주격조사.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해서 이 이는 뭐가 되는 거야? 보어가 되게 만들어주니까 요거는 복격조사. Understand? 오케이. 요런 게 이제 격조사라는 친구였고요. 여기 적으실 거 있으면 얼른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직 2개가 더 남았어요. 자, 보조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경우냐면은 보충이 아니라 뜻을 부가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해요. 얘는 다른 격조사에 비해 자유로워요. 얘는 좀 자유로워요. 아까 얘기했던 조사에도 붙을 수 있어요. 원래 조사는 뭐에만 붙을 수 있어? 체형에만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조사끼리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조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까 2번 했잖아요. 뜻을 부가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걸요,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은 뜻을 한정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한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그가 숙제를 했다라는 말은 솔직히 얘는 범위가 어때요? 너무 넓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조사를 넣음으로써 한번 한정을 시켜볼게요. 자, 그만 숙제를 했다. 이건 뭐야? 얘만 한 거잖아. 얘 혼자만 한 거잖아요. 그죠? 혹은 그도 숙제를 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야? 나 포함 다 같이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그가 숙제를 했다는 거는 얘가 혼자 했는지 아니면 다 같이 다 했는지 그거의 여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미의 범위가 뭐가 됐다? 한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게 부가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긴 하죠. 그쵸? 새로운 어떤 뜻이 부가가 됐다는 말도 맞지만 우리가 이걸 고등학교 가서는 한정한다고도 합니다. 괜찮아? 저희가 지금 계속 비문학 하다가 지금 문법 하시니까 좀 많이 힘드시죠? 그죠? 자, 아무튼 얘는 그런 애들이 있고, 보조사 같은 경우는 외워두시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네, 전 상당히 편하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얘는 누가 있냐면요, 그냥 대표적으로 딱 5개만 외우세요. 그냥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이게 제일 자주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보조사 중에.
특히 요거 제일 헷갈리잖아. 은는. 아까 처음에 격조사 물어봤을 때 막 뭐야 은는이가 막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앞으로는 구분해 하셔가지고 네,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는 보조사에 해당하네요. 격조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요런 친구가 하나 있었죠. 접속조사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여기의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접속조사라는 거는 어떤 두 가지의 대상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조사를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어떨 때 쓰이냐? 규민이와 태연이는 볼링을 치러 갔다. 볼링을 치러 간다. 이런 경우. 볼링 좋아하세요, 근데? 좋아하세요? 그럼 뭐 좋아하세요? 당구 아니. 그럼 PC방 가세요, 아직? 응, PC방 가고. 요즘 저희 고1 친구들 보니까 막 무슨 새벽에 볼링장을 만들어가지고 뭐지? 이러는데 그리고 거기 말고 또 가신 데 있어요? 카페는 아닐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가시겠죠? 그죠? 아니야? 너도 PC방이야? 너는 카페? 그냥 집에만 있어요? 내향형? 알겠어. 진지하게 받는 것 같다 하니까 내가 당감하잖아. 자, 아무튼, 자, 요 문장이 있다고 해보면요. 자, 여기서의 이 와라는 친구가 뭐랑 뭐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얘랑 얘를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쵸? 요럴 때 쓰이는 게 접속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얘는 뭐, 과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랑, 이런 거. 요런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얘가 마침 격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까지 하면 대체 뭘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힘 빡세시죠? 자, 뭐가 좀 있냐? 좀 좋게 해줄게요. 카리나를 해줄게. 안 좋아하냐? 그럼 뭐 좋아해? 저요? 어떤 거요? 원영이 좋아해?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안 할게요. 자, 그냥 이거 일반적인 문장으로 그냥 해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와가 있었는데, 자, 이 앞에 와는 무슨 조사일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맞죠? 얘랑 얘를 연결시켜주는 거니까 접속조사가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예요. 얘는 그럼 무슨 조사일까요? 무슨 조사일까? 우리 조사 3개 있었잖아. 그 3개 중에 하나만 찍어도 되잖아. 2개 중에 하나겠네. 네, 얘는 격조사예요. 네, 무슨 격조사냐? 혹시 그거까지 맞출 수 있어요? 부사, 목적격? 목적격 조사라고 하기엔 여기에 목적어가 있죠?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부사격으로 봐야 됩니다. 왜? 결혼을 했는데 아니 누구랑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혼자 결혼해요? 아 결혼 혼자 해요? 막 손 이렇게 잡고. 이지가하면 제가 똥꼬쇼 하는데 좀 무서. 자, 아무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얘는 이 결혼을 했다에 대한 꼭 있어야 되는 친구입니다. 결혼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얘가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요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조사 같은 경우도 같은 형태로 쓰이는데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얘는 접속 조사. 얘는 부사격 조사.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거기 한번 봐볼게요. 52페이지에 자, 나머지 것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52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부분 보이세요? 서술격 조사 2다. 거기 부분 보이십니까? 네, 서술격 조사 2다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가변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우리 조사는 뭐였죠? 불변어였죠, 그쵸? 근데 얘는 왜 가변어일까? 뭐랑 연결돼서 그런 것일까? 자, 거기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술격 조사 2단은 예외적으로 거기 동그라미 활용을 한다. 잠깐. 활용이라는 게 뭐였죠? 어디의 형태가 변하는 거죠? 그쵸? 어미의 형태가 변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형태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밑에 보면요. 오늘 학교에 온 사람은 나 혼자이다. 근데 이걸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죠. 혼자인 거니?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혼자임으로. 혼자 왔니? 이거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죠. 죄송해요. 자,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도 이다를 기반으로 했을 때 다른 형태들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은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는 뭐다? 예외적으로 가변어다. 우리가 가변어가 뭐가 있었다? 용언이었죠? 용언의 어디 부분? 어미 부분 때문에 변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도 가변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품사를 아마 외우셨다면요.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뭐 관형사를 외우더라도 뭐 수관형사, 뭐 지시관형사, 뭐 성상관형사 뭐 이런 식으로 외웠을 확률이 커요. 원래 다른 학원, 다른 국어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왜?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해시키는 것보다 암기시키는 게 더 편하긴 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걸 바라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라는 게 이왕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똑같은 거를, 그죠? 쉽고 가성비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죠? 같은 양을 했을 때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걸 외우는 것보다 전 이거예요. 아니, 그럼 수관형사랑 수사를 아까 나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수관형사가 뭐였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수관형사 이렇게 하실 것보다 애초에 품사의 근본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 단순히 수관형사와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관형사와 체언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주면은 체언은 옆에 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얘는 수사가 되는 거고, 수관형사든 관형사 계열은 어쨌든 얘는 체언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을 수 없어? 조사가 붙을 수 없잖아. 그럼 그냥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조사를 낑겨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관형사, 성상, 지시 뭐 이런 거 다 외우기 전에. 그러면 이걸 외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꼭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외워주셔야 돼. 그건 진짜 최소한은 외워주셔야 돼요. 네. 저라고 해서 모든 걸 암기를 하지 말란 소리는 못합니다. 정말 최소한은 해야 돼요. 나머지 건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
진짜 최소한의 것들만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 뭐 다 뒤에 뭐 56, 57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굳이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자, 58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명령형과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리다를 원형으로 가진다 했을 때, 그쵸? 얘를 원형으로 가진다 했을 때, 얘 명령형으로 한다면은 달려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달리자 되죠? 자, 근데 이번에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예쁘다를 기반으로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형용사 잡았죠? 얘는 근데 예뻐라 라고 해준다고 예뻐져요? 뭐 어떻게 예뻐라 하면 예뻐질 거야? 안 되죠. 뭐 아니면 뭐 명령하기 좀 그러면은 부탁해보는 거예요. 자, 예쁘자 돼요? 예쁘자 하면 예뻐져요? 아니야? 아, 됩니까? 아니 뭐 저기 압구정 가시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군에 가시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령형은 어쨌든 명령하는 부분들인 거고, 청유는 부탁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요걸 사용할 수가 있으면 동사고요. 그럴 수가 없으면 형용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형 시제를 넣어봤을 때 되는 애들은 동사예요. 근데 현재형 시제를 넣어봤을 때 안 되는 애들은 형용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달린다 가능하죠? 현재형 시제 니은 들어갔을 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쁜다 이런 거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가능? 명령 청유 안 되고 현재형 시제도 불가능. 거기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제 안 되죠. 거기.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현재형 시제, 뭐 서술어 어미, 뭐 관형사형 어미 돼 있는데 그냥 현재 시제랑 묶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뭐 어떤 뭐 관형사형 정성어미 이거는 제가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직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 1, 2, 3번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4번 보시면은 려, 고 요거 같은 경우 형용사는 안 되고요. 동사는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도와 관련된 연결 어미거든요. 자, 사려한다. 사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반대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의도가 안 돼요. 예쁘려 한다? 어디 가셔야 돼? 압구정 가시라고. 압구정 가시라고. 안 돼요. 의도의 의미, 그 다음에 목적, 진행, 요건 건데, 어쨌든 요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많이는 안 나오고요. 1, 2, 3번이 주로 나옵니다. 네. 1, 2, 3번이 주로 나온다. 아까 59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뭐 관형사 종류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뭐 굳이 이렇게 안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아까 뭐만 잘 기억하시라고요? 어쨌든 관형사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만약에 그 수사랑 뭐 관형사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됐죠? 자,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네. 품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용해서 아까 요거랑 쭉 이어서 형태소화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단어의 조합으로 이제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전 시가 많이 힘드세요? 고전 시가? 일단 읽기가 힘들다? 그래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토요일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 너였나? 어떻게 읽으라고? 그치. 아마 가장 힘든 건 그냥 어휘적인 그 의미 자체가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가 맞나 이런 거에 대한 뭐 걱정이 제일 클 거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아 때문에 일단 잘 안 읽히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아래아 같은 경우는요, 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아나 으로 읽어주시면은 그래도 한 90% 정도는 해결이 가능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유로 바꾸거나 뭐 우로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요런 꼴이니까 요것만 얘 아니면 얘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은 그래도 해볼 만은 하실 겁니다. 네. 그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 뭐 나머지 어휘 같은 경우는 뭐 하나하나씩 알아가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또 고전 어휘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잘 외우고 계시죠? 뭐 이제 아마 그러실 거 한 5분 전쯤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외우시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자, 이제 어디를 하실 거냐? 오늘 고전 시가 한번 해볼게요. 고전 시가를 좀 해볼 건데, 몇 페이지를 할 거냐? 178 볼게요. 178. 네, 다행히 여러분들이 말했던 제막매가가 있어서 나온 김에 요거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배웠어요 혹시? 학교에서? 했어? 네. 그럼 뭐 어떤 것까지 나왔어? 혹시 그 제막매가에서 얘기할 때 향가에 대한 설명도 해줬어? 아니면 그냥 내용에 대한 것만 해줬어? 응? 향가 설명 한번 해줬어요? 너 안 한 것처럼 그런 표정이지? 기억이 안 나? 친구 향가 좀 아세요? 향. 처음 들어봐요? 응. 그런가? 넌 거기지? 미래인이지? 네. 맞지? 그 무슨 뭘 뭐였지 그게? 그 기억이 안 나네. 무슨 과학자 같은 거 나왔던 것 같은데. 몰라, 작년에 있어가지고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무슨 시 같은 거 하나 있고, 그치? 첫 단어네, 그치? 꽃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었나? 맞나? 제 고등은 좀 아는데 그거는 우리 대략적으로밖에 기억이 안 나서. 자, 일단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향가에 대한 설명이 어쨌든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가 고전 시가라고 할 때 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제 장르라고 한다면은 뭐 요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대가요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향가라는 작품인데, 향가 같은 경우는 혹시 언제 시대부터, 무슨 시대 때부터 나왔죠? 기억나세요? 이거 들으셨다고 그래. 듣기만? 생 고려? 고려? 자, 향가는요, 일단 언제 생겼냐? 신라시대 때. 네, 신라시대 때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로 누가 지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해주면 될까? 그냥? 처음부터? 오케이. 일단 향가의 정의가 뭐냐면은 얘는 향찰이라는 걸로 만든 노래입니다. 향찰이 뭐냐?
일종의 글자예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한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만의 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글 언제 생겼어? 그 세종이 훈민정음 만들면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때 세종대왕이 막 그 훈민정음 배포하면서 뭐 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거잖아, 그죠? 그 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그때, 요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글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어떻게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글이 없으면 어떻게 써야 돼? 빌려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뭘 빌려 썼냐?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쓴 거예요. 네. 중국의 한자를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자에 소리와 뜻을 빌렸어요. 중국의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렸어요. 이를테면은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서동요라는 한가 작품이 있는데 혹시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선화공주님은 뭐 맞둥서방을 껴안고 어디 가다가 뭐 어떻게 됐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백제 때 서동 그 사람이 선화공주 사랑해가지고 걔 결혼하려고 막 그 개짓거리 한 거죠, 그치? 노래 퍼뜨려가지고 맞아요. 그건 맞아요. 백제 왕래서 맞습니다. 네, 그겁니다. 근데 요거를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자, 이 둘이 한자가 같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 주님. 이 한자가 같아요. 둘 다 뭐냐면은 요런 한자인데 이 한자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님주자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리와 뜻을 빌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주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 뭘 빌린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소리를 빌린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뭘 빌린 거냐? 의미를 빌린 거예요. 요게 향찰이에요. 자, 딱 봐도 어때? 향찰이라는 걸 쓰려면은 뭐도 알아야 돼? 우리나라의 어순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한자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신라시대 당시에 이런 복잡한 향찰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귀족. 네, 그렇죠. 보통 지배층이죠. 그 농민들이 이런 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새참 먹어요. 뭐, 오늘 밭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이 그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당시에는 신라시대 지배층이 주로 지었는데, 자, 신라시대 당시에 지배층이 누구였을까?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진골성. 자, 진구상골. 자,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되고요. 그죠. 우리 신라 하면 그거 나오죠. 그죠. 골품제, 그죠. 나오긴 하는데. 자, 신라시대 당시에 국가에서 믿는 종교가 뭐였죠? 불교였어요. 그죠. 그럼 지배층은 어쨌든 뭘 믿게 돼요? 불교를 믿게 돼요. 그럼 불교와 관련된 사람이 지배층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우리 스님이라고 하죠. 근데 조금 살짝 고급스럽게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승려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배층이라고 한다면은 승려라는 친구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귀족들끼리 모이는 무인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신라에서의 무인 집단. 네, 화랑. 그 머리 막 길고 막 무슨 꽃갈 같은 거 써놓고 내가 대장이오 그러면서 하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향가를 만든 사람들은 승려와 화랑을 주축으로 향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만든 작품들은 항상 누가 있냐면은 작자가 존재합니다. 네. 저 제망매가 같은 경우도 작자 이름이 이렇습니다. 월명사라는 사람이에요. 뭐 절 이름이 아니라 그 스님 이름이에요. 스님 이름. 승려 이름이에요. 그쵸? 아무래도 불교랑 관련된
사람이니까 이름도 그거랑 비슷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향가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제망매가를 기반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합니다. 네, 불교적인 색채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된 소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서민이 이해됐어? 자, 이 제망매가도 그러한 불교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가해를 가르기 줄 했을 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미타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 이게 뭐냐, 뭔지 아세요? 이거 배웠죠? 이거 배웠다며, 규민아. 이거 뭐야? 미타찰. 아, 너 기억해? 불교에서 말하는 맞아. 극락 세계. 우린 뭐 이상적 세계 뭐라고도 하지만 그냥 죽고 나서 만나는 일종의 극락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적 색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럼 혹시 그것도 배우셨어요? 학교에서 형태적인 그런 부분들, 형식적인 부분들도 배웠어요? 뭐 몇 구체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냥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해서 드세요. 자, 내용은 보통 이런 예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라는 부분,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요거 하나랑 또 화랑과 관련된 거라, 화랑과 관련시킨다면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화랑에 대한 뭐 이제 예찬, 뭐 찬양,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존재는 합니다. 자, 이제 형식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향가는요, 크게 세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자, 이게 있다고 그냥 적어만 주세요. 자, 4구체라는 게 있고요. 8구체라는 게 있고, 마지막 10구체라는 애가 있습니다. 내용 따로 없어요. 그냥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4구체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4줄짜리예요. 그냥 4줄짜리. 4줄짜리고요. 8구체는 이러한 4글자리가 2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10구체는요. 이런 4개짜리가 2개가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마지막에 2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두 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네, 낙구라고 합니다. 낙구.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 얘는 크게 구조를 나눠주면은 얘의 구조를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얘요, 이 19체요. 몇 개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3개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4줄, 4줄, 2줄로 나눠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19체 향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요걸 한번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작품은 그럼 몇 구체일까요? 19체. 네, 얘도 19체입니다. 자, 향가는요, 4구체부터 시작해서요, 요렇게 가면 갈수록 뭐하냐? 발전합니다. 발전하는 양식이에요. 이게 최종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형태. 자, 그래서 그래요. 얘는 3단 구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각각 하나하나의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 서, 결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부분 낙구라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특징도 있는데 자, 우리 낙구에서요, 첫머리, 그러니까 첫 부분이 뭘로 시작되냐면은 감탄사로 시작돼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시에 아으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감탄사가 존재합니다. 향가는 형식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다. 그리고 요 형식적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포인트는 3단 구성 요거. 근데 보통 여기서 향가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보통 이 감탄사만 보고 이거를 낙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낙구는 마지막 두 줄 자체를 낙구라고 합니다. 네, 요거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요거는 분리해서 구분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쨌든 중학생이니까 제가 뭐 그것까지는 연결을 안 시킬 것 같긴 해요, 학교에서.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추후에 나오는 어떤 게 있냐면 시조라는 장르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서 조선 거의 후기까지도 가장 많이 애용되는 장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고전시가 상당수가 시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문제에서 이제 마주치는 건 가사인 경우가 더 많고요. 졸라 긴 거 있잖아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쵸? 이번에 토요일날 그 태연이, 그죠? 너도 있지 않았어? 아마 뒤쪽에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여기랑도 연결이 되는데 뭐 형식 특징이 이게 그대로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뭐야?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시조는 종장 부분의 첫 마디가 뭐 3음절. 자, 음절 뭐라고 했었죠? 음절?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럼 3음절이라는 건 뭐야? 세 글자로 끝나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조 같은 경우는 이 3단 구성으로 했을 때 뭐 이렇게 나눠요. 뭐 초장, 중장, 정장으로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끝부분이잖아. 끝부분의 첫머리가 3음절이 여기 있던 부분이랑 별 다를 게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서 더 확장한다면은 요런 부분까지도 네, 언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요거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거까지는 안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나 이런 말 안 했죠? 요건 했어? 여기에서의 특징이 고등학교로 가면 요거까지도 확장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뭐 알아두셔라. 자, 이제 제목매가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보통 모의고사나 뭐 이런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보기를 보라고 하지만 얘 같은 가끔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제목을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제목에 대한 그러니까 제목에 대한 의미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한자어를 알아야겠죠. 한자어를 모르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얘가 제목이 이런데요. 얘의 뜻이 뭐냐면은 제사예요, 제사. 제사가 뭔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망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망자라고 하잖아. 들어본 적 있죠? 망자. 사망. 자, 그 다음에 매는 뭐냐면은 누이입니다. 뭐 가는 노래겠죠. 그래서 요거를 섞어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뭐 하는 노래? 제사 지내는 노래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 자, 누이가 죽었다? 그럼 뭐야? 첫 번째. 혈육의 죽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두 번째. 이 가족의 죽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심정. 뭐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심정들이겠죠. 뭐야? 슬픔 있겠죠. 그쵸? 기쁨 누구야? 기뻐? 그럼 동생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슬픔도 있을 거고 뭐도 있냐? 그리움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뭐 안타까움도 있어야 할 것이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누군가가 갑자기 죽어서 존재가 없어지면 또 어떤 것도 느낄 수 있냐면은 혹시 아세요? 허전함? 비슷한 거죠. 둘 다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는 뭐라고 하냐? 허무함이라고 합니다. 허무함. 뭐 공허함과 비슷한 말이겠죠. 그죠? 허무감. 허무함. 혹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무상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가 없어지면은 허무함을 느끼긴 하죠.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지금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른 시를 했을 때도 적용이 돼요. 자, 요걸 느끼는 경우 뭐 당연히 첫 번째는 같이 했으니까 뭐야? 죽는 경우, 그죠? 죽는 경우. 자, 두 번째 뭐도 있냐? 아직 여러분들은 겪을 일이 없는 이런 경우. 왜 웃어? 왜 웃는데? 저기서 늙은 게 지금 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 바로 웃는 거. 짜증나네. 물론 여러분 나이보다 내 2배 이상이긴 합니다. 왜? 2배 이상이긴 해요. 맞아요, 허무해요. 저도 뭐 옛날 시절이, 저도 여러분 나이 때마다 시절이, 이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존나 늙은 거야. 자, 아무튼 간에, 그럴 때가 있었겠죠. 네. 중3이죠, 그죠? 저도 중3일 때가 있었죠. 저 중3 때 이래봬도 그래도 전교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왜? 중학교 때는 다 그 정도는 하잖아. 아닌가? 중학교 때 뭐 다 기본 15등 안에 뭐 못하면 한 15등, 뭐 잘 나오면 한 5등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전 고등학교 가서 폭삭 망했어요. 그러니까 전교 여기서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15등을 했었는데 최소 15등인데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저도 이제 그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그 윈터 이런 것까지 학원도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고1은 내가 존나 잘 나오겠지? 이러고 이제 당연히 100점이지 뭐 껌이지 이러고 갔다가 네 털렸습니다. 네 몇 점 나왔냐? 저 처음 중간고사가 74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5등급제잖아요. 저 때는 9등급제여가지고 처음 등급 나온 게 4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 작년만 해도 저기 몇 등이라고요? 5등이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그 등급을 맞아오니 현타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럼 좀 그랬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자체가 이제 다들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여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저희는 매년 그래도 서울대 10명 이상씩은 갑니다. 네, 저는 학교가 수원 쪽이에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다 갔으니 그런 애들만 갔으니 전 찌발리는 거예요, 그렇죠? 찌발렸어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자, 저도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하다가 지금 다 늙어서 막 뭐가 막 생겨, 막 주름살 같은 게 막 아직은 안 생겼지만 유심히 보진 마시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주름살 이렇게 생기는 이걸 생각해 보니 뭐야 허무한 거야. 나도 저렇게 어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업 들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허무함을 느낀다. 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저 보면서, 저를 보면은, 그래요. 나도 이럴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졸라 지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허무함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너무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경우가 더 있는데 얘는 요런 경우에도 허무함을 느낍니다. 물론 이게 사실 죽는다랑 뭐 다를 의미는 아닌데 근데 이 사라지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 뭐냐? 고전시가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나라가 사라지는 경우. 나라가 사라지는 경우. 이게 그냥 나라가 이렇게 뭐 통째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뭘 보는 거야, 사실 내가. 이미 멸망한 그 장소를 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조선시대 사람이야. 근데 어딜 가? 고려시대 때 한창 흥했던 뭐 궁예왕, 뭐 궁터 이런 데를 가본 거야. 근데 그 애 같은 경우는 고려도 아니고 거의 뭐 후고 고려잖아. 고려 생기기도 전에 망한 거잖아, 그죠? 망한 지 500년이 지났어.
자, 옛날에는 거기가 막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거기 그때 당시에 사람이 되게 많았겠지. 그 500년 전에는. 근데 지금 내가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거기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막 성터만 남아있어. 자연물은 옛날 그대로 막 뭐 보리도 자라고 뭐도 하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야?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는 나름 써먹을 때가 꽤나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부분, 우리가 기 부분이죠. 자, 생사로는 예 있음에 두렵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하셨을 때 어떻게 배웠어요? 생사 길이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뭐 이렇게 배웠어요? 본문에? 이렇게 안 하고 그거지. 생사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그렇게 배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원문이거든요. 네. 요거는 나름대로 조금 이제 해석이 된 본이고. 네. 그냥 뭐 쉽게 이렇게 할게요. 생사 길은 여기 있어서 그래서 두렵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자, 일단 두려운 심정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아까 이거 어떤 상황이라 했죠? 누가 죽었죠? 누이가 죽었어요. 그쵸? 그러면 내 근처에 있는 누군가가 죽은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보면 나는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죠. 맞죠? 그래서 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사길.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길이. 우리 삶은 그럼 누구야?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 죽음은 누이가 죽은 거잖아. 이 길이 어디 있어? 이 내 근처에 있어. 왜? 나랑 가까운 사람이 죽었잖아. 그걸 경험한 거잖아. 그래서 뭐야?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맞죠? 여러분들 이거 패드립이니까 안 되겠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누군가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럼 당연히 좀 두려울 수 있죠? 씨, 왜 이렇게 갑자기 옆에 있었는데 그냥 죽어버렸냐? 이해되셨죠? 저 패드립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대충 알고 계신데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요런 말도 있었네요. 자, 나는 간다. 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가는 있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야, 나는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어찌 그리 가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네. 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굴까? 일단 맞아요, 그쵸? 여기서의 나는 누이입니다. 근데 그럼 이거 상황이 뭐야? 누이가 나는 간다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 그럼 어떻게 죽은 거야? 그치,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말도 안 하고 가십니까? 라는 부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금이 괜찮니? 자, 거기까지가 딱 가에 대한, A에 대한 부분이죠. A에 대한 부분. 여기가 이제 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랬어요. 자, 여기 키워드만 갖고 가세요. 자, 가을, 그 다음에 이른 바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말 있을 거예요. 이해저에 떨어질 꽃처럼 이랬어요. 떨어질 꽃. 자, 요거는 각각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게 뭐였죠? A는 비꼴이라는 얘기였죠. 근데 여기서는 B가 안 나오죠. 자, 여기서 갖고 가야 될 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자, 그럼 이른 바람이라는 건 뭘까요? 일찍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른 죽음이에요. 이른 죽음. 그냥 떨어진다라는 말도 이것도 죽음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갖고 가실 거라면은 뭐야? 무슨 이미지라고 할까? 그렇죠. 화강적 이미지. 화학적 이미지고, 그럼 이 꽃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굴까? 죽은 대상이니까 누이가 되겠죠. 아, 이제 학교에서 하신 거 기억나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원래 이 정도면 알 수 있는 거다? 아니면 학교에서 한 거 기억나신 거예요, 이제? 그럼, 아, 그건 아니고 이제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같은 학교 아니세요? 진도를 안 나가신 건가? 아, 근데 기억, 넌 더 기억해야 돼요. 자,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가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가는 곳, 모른다, 모르온저라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다른 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무슨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이가 죽었다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럼 한 가지에 낳았다라는 건 이건 무슨 말일까? 한 부모에서 낳은 거죠, 맞죠? 한 부모. 한 부모는 같은데, 부모에서 낳은 건 같은데, 잠깐 가는 곳은 어딘 거예요? 죽음의 공간이겠죠, 그쵸? 저승, 이런 데겠죠? 자,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면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 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지만, 그렇죠.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맞잖아. 누이라고 한다면은, 나보다 동생일 거 아니야. 태어나는 건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가는 건 누가 먼저 가버렸어? 누이가 먼저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자, 태어나면은 순서가 있지만, 네,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한다면은, 허무함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4개 부분은 요 안타까움의 심정에 좀 더 가까웠다면은, 자, 서부분에서는 허무함의 심정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지금 문제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요 부분에서는 뭐야? 각각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른다고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 각각의 키워드와 해당하는 대상을 연결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나온다 한다면은 요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걸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심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기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야? 이 나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 여기 밑에 나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와 저거의 나는 다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것은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자, 참고로 우리가 19체 한가에서 요 결 부분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시상을 강조하거나 시상을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상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시적 분위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요게 강조가 된다라면은 뭘까요? 여기가 여태까지 지금 계속 어땠어요? 부정적인 감정이었죠. 마이너스였죠. 그럼 강조가 된다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그 뒤에 플러스가 나온다면 시상 전환으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 자, 미타 차례서 만날라. 자, 여기가 아까 뭐라 했죠? 극락세기 했죠. 그리고 누가? 내가 만난대. 근데 여기서 나가 누굴까? 누일까 화자일까?
화자죠. 네. 자, 그럼 이제 요걸 조합을 해보자고요. 아, 화자 입장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극락에서 만날 거니까 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해석해보면요. 재회, 다시 만난다는 얘기예요. 재회에 대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재회에 대한 믿음. 재회에 대한 확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나 너희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나 어떻게 하겠다. 밑에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나와 있어요. 도 닦으며 기다린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화자를 생각해 보면 돼. 예상 화자가 뭐라고 했죠? 승려 아니면 화락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도를 닦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내가 뭘 닦는다는 거야? 불도를 닦겠다는 얘기죠. 불교의 진리를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기다리겠다 나오잖아. 그죠? 자, 근데 그럼 이거를 또 다시 합쳐보면 얘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언제 재회에 대한 믿음과 내가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기다리겠다 했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심정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이런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결 부분은 뭐야? 시상을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시상을 전환하는 기능. 그리고 동시에 우린 기존까지 어땠어요? 슬펐는데 자, 분명 우리 이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전환이 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야? 종교적인 태도로 바꾸겠다는 거잖아. 긍정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적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 승화라는 말 자체의 정의는 사실 이게 뭐죠? 고체에서 기체되는 거였나요? 맞나? 자, 과학 지식 빨리 꺼내봐. 맞죠? 근데 우리가 문학적으로 승화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슬픔을 다른 것으로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명매가에서 나올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아마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올 거냐면 외부 작품이 나올 것인데 뭐와 관련된 거? 가족의 죽음과 관련된 외부 작품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근데 너네 그렇게 안 어렵죠? 아닌가? 제명매가 외부 작품이 뭐의 외부 작품이야? 그냥 쌤이 외부 작품. 문학 또 다른 거 한 거 없어? 제명매가 수라. 응? 제명매가랑 수라. 수라 말고 없어요? 길모퉁이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의 외부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 죽음과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뭐 학원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 학원 말고요. 관을 내린다는 작품이에요. 그 있잖아요. 보통 이제 혹시 장례식 같은 거 가본 적 있으세요? 거기 가면은 이제 물론 요즘에는 거의 다 화장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그 관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 이제 어디 무덤 같은 데 이제 묻고 그러잖아요. 그 무덤을 묻을 때 그 사람들이 관을 이렇게 이고 왔다가 그 매장할 묘지의 그 관을 이렇게 내리는 행위를 학관이라고 해요. 뭐 그런 작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동생이 죽은 경우, 자기 남동생이 죽어가지고 막 꿈에서 자꾸 막 이렇게 나와 막 형님 말면서 막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나는 이승 사람이고 걔는 저승 사람이니까 얘가 하는 말은 내가 들어도 내가 말하는 건 얘가 못 듣는 거야. 대충 그런 내용이 있다. 왜? 이게 힘들어, 왜? 왜요? 다른 말 안 할게요. 아무튼. 자, 밑에 나 부분도 같이 엮여져 있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해독에 따라 향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향찰 해독이 어렵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는데, 해독이 어느 정도 일치된 작품은 해석의 폭은 넓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석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자, 제망매가 제2행의 차힐 이견이라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차힐 이견이 어디 있냐면은 A 부분의 둘째 줄 있죠. 두렵고 부분 거죠. 차힐 이견 그죠? 여기 옆에 한자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대한 해석은 자, 한자음을 중심으로 분석한 입장과 그 다음에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고려한 입장, 요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전자에 따르면은 이 부분은 자, 저희고, 저흐리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두렵고에 가깝다, 뭐 의지하고와 가깝다. 그 다음에 후자는 머뭇거리고 요거 등으로도 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두렵다, 머뭇거리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기준으로 한다면. 자, 이런 해석에 따라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는 달라지는데 차힐 이견을 두렵고로 해석한다면은 작품의 시작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화자를 만날 수 있고 자, 의지학으로 읽는다.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의지학으로 읽는다면 죽음의 순간 절단자에게 귀의하려는 화자를 발견할 수 있다. 왜? 얘 불교 믿으니까 의지한다고 하면은 누구서 부처님이시여 제발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고 환생도 했을 때 사람으로 환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같은 걸로 해서 환생시키지 마시고요. 그렇잖아. 불교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 업보라는 말이 있잖아. 그 업보를 잘못 쌓으면은 다음 환생할 때 거지 같은 걸로 태어난대. 막 개미할기 이런 걸로 태어날 수 없잖아. 그거 잘 하세요. 업보 쌓지 마시고 업을 쌓으세요. 알겠죠? 예. 업보 스택 잘못 쌓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개미할기로 환생하면 곤란합니다. 예, 그죠? 물론 불교 안 믿으시면 돼요. 그죠? 딴 거 믿으시면 됩니다. 뭐 혹시 종교 있으신 분 있어요? 다 무교시죠? 있어요? 너를 믿어? 자, 아무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머뭇거리고의 해석을 따른다면은 죽음의 문턱에서 삶에 대해 미련을 느끼는 화자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다. 뭐 아무튼 이처럼 향가 작품은 시어의 해독이 단순한 식구해석이 머무르지 않고 작품 전체 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로만 이렇게 땡그라니 놓여 있으면은 말 그대로 요거에 대해서만 푸시면 되는데 지금 나라는 추가적인 지문이 발생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도 어떤 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 나에 대한 내용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해석 차이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두려운 경우와 의지하는 경우와 머뭇거리는 경우가 각각 해석하는 부분들이 다 달랐잖아요. 근데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쵸? 자, 여기 있는 세 문제. 네, 세 문제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이거 이번 주 거거든. 그냥 다음에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실 때 그것도 같이 가져오세요. 자, 지금 푸시다가 막히는 거 하나 있으세요?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연세법 뭔지 아세요? 연세법?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 문장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문장의 마지막에 있던 부분이 그 다음 문장의 첫 번째에 나오는 거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연세법이에요.
일단 못하신 분. 3번이 좀 어려우세요? 이건 지문을 기반으로 해서 푸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아, 무상감. 그 무상성 이런 거 말고 무상감 이거예요. 무상감. 무상성, 무상감의 성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되셨을까요? 3번이 좀 어려우신가요? 3번은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그래도 좀 쉬웠죠? 그쵸? 자, 영탄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그럼 영탄이 어디예요? 거기 밑에 있는, 그치? 제일 밑에 있는 아 부분이죠, 그쵸? 그 부분이니까 1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 이것도 보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제왕매가는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 부분에선 인간적인 부분, 둘째에서는 생명체 생명체 일반의 차원에서, 마지막에서는 극복하려는 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5번이 정답입니다. 왜? C에서 A에서 B까지 고조된 범민이 기다리련다에서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 극복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로 바꿔야죠. 그쵸? 됐죠? 4번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인 게 생명체 일반에 대한 무상성, 무상감이 가는 곳 모르는 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허무함을 느낀다 했잖아요. 그쵸? 허무함은 무상감과도 같은 말이니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아마 3번이 좀 어려우셨을 거야.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던 것들은 뭐야? 그냥 작품에 대해서만 아마 풀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한다는 거는 반드시 나를 참고하면서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비문학과 다를 게 없어요. 여기에 기준해서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찾기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요. 자, 차힐 이견을 한자의 음을 중심으로 해독해서 풀이한 거다. 뭐가? 기억이. 근데 두렵고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음을 중심으로 분석한 입장이 어디 있어요? 자, 어디 봐야 되냐면 나에서 5번째 줄에 전자에 따르면서 전자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 전자가 뭐야? 음을 중심으로 분석한 입장입니다. 이거 연결 안 해주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 전자에 따르면은 어떻게 해석되냐? 두렵고, 저으리고, 뭐 지흐리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음을 중심으로 해독한 거 맞죠? 요거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2번. 기억과 같이 풀이함으로써 일사행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맞죠? 이거 두려움으로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3번. 자, 니은과 같이 풀이하면은, 자, 니은이 뭐냐? 영원히 죽고라고 나왔어요. 영원히 죽고는 삶의 애착을 가진 화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삶의 애착을 가진 화자의 모습은 사실 이 나에서 어디에 드러나냐면은 밑에 두 번째 줄 볼게요. 머뭇거리고의 해독을 따른다면 여기서 나눠주시고요. 자, 삶에 대해 미련을 느끼는 화자. 그것도 밑줄 쳐주세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자, 니은과 같이 풀이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이건 어떤 경우에? 머뭇거리고의 경우이잖아. 그렇죠? 이건 그 밑에 줄에 있잖아. 그럼 이거는 삶의 애착을 가진 화자의 모습은 머뭇거리고와 관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어요. 알았어요, 다? 근데 조금 어려웠다는 게 요거 찾기가 좀 힘드셨죠? 자, 4번, 5번 쭉 볼게요. 4번. 니은도 기억과 같이 차힐 이견을 한자의 음을 중심으로. 자, 이 니은이 전자에 따르면 부분이니까 이것도 연결이 가능하시죠? 맞죠? 그 다음에, 자,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거는 뒤에 부분은 뭐야?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근데 그 부분은 어디랑 연결이 가능하냐? 나의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있죠. 해석의 폭은 넓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해석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해석이 다양하다는 건 정확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죠?